조상을 찾고 집안을 잘 돌보면 복이 온다고 하셨죠. 심지어 임신 중에 걸음도 힘들었지만 산에 올라가서 절을 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시어머니는 본인 스스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셨고 사실은 자신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죠.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제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끊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어머니께서 저와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그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 연상으로 제가 처음으로 사귀었던 남자였습니다. 우리 관계는 매우 평범한 시작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과 간단한 식사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사계절을 2번씩 함께 했습니다. 특별한 갈등도 없었죠. 2년 정도가 지나자 남편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미야,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글쎄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남편은 나랑 사귀는 동안 결혼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나 역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귀면서 지내도 좋은데요. 사람들은 제가 결혼을 서두르는 남자와 어울려서 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 중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형제가 없어서 큰 가족에 적응할 자신도 없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피하고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제 남편은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족들을 보면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그의 가족 안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남편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며 1달 정도는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저를 식당에 데려갔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이야기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3딸을 낳았는데 셋째를 낳고 나서는 고생도 많았죠. 그 후 남편은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결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 저는 내내 무표정하게 있었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진지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딸들은 다 외국에 살고 있어요. 매년 한 번 정도 한국에 와서 저와 잠깐 시간을 보낼 뿐이에요. 그저 한 번 정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 뿐인데 결혼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리는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결혼을 강조했던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외국에 사시는데 외로우세요.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지금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고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오래 일하신 분들과 친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크지 않아서 제사도 없고 명절 때만 같이 밥을 먹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리도 잘 못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꽤 엄격해서 며느리한테는 전혀 손대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궁금해할 만한 것만 골라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요. 지섭이 삼촌은 큰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가게 1층을 무료로 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쓰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와요. 집세도 안 내니까 수입이 꽤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양할 필요도 없고요. 아들이 싫어서 결혼은 피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사귀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잘 지내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결혼은 못합니다. 망설이신다면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시계를 보셨습니다. 약속한 지 10분 지났으니 이제 가야겠습니다. 두 분은 맛있는 식사하시고 데이트 잘하시고 집으로 가세요.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며 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차갑게 가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해야 할 말만 하셨고 시어머니께서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정말 뱀이었지만 그녀가 나에게 말했듯이 그녀는 남편이 아침을 만들지 않아도 시댁에서 사는 건 더더욱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녀는 신을 자주 보지 못할 거라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다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다가 한 달 후 남편이 청혼했고 나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동안 어려운 것은 없었다. 시어머니가 말했듯이 그녀는 특별히 사찰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 묘를 참배했다. 옛날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께 인사드리러 간 것이다. 처음에 시아버지 묘를 참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무서웠다. 내가 가는 곳은 우리 가족의 묘가 모인 산이었는데 근처에 다른 사람들의 산과 묘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 남편 차례가 지나서 도착했는데 내가 상상했던 깨끗한 묘지는 아니었습니다. 시골이라 길이 구불구불하고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우리 가족의 묘지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증조모님도 계십니다. 증조모님은 나를 매우 사랑하셨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여자를 데려오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아빠, 증조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아버지 외에 다른 어른들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도와주실 테고 군 걱정도 덜 하실 테고 결혼 생활도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산길을 20분 정도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뒤에서 누군가가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수아 씨, 오셨어요. 빨리 인사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즘 회사 일 때문에 결혼 준비로 바빠서 성물에 오래 못 갔어요. 아, 오래됐네요. 어머니한테 결혼한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상대방한테 말하고 빨리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잘 아는 듯해서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소개 안 해줘서 나서지 않고 그냥 자고 기다렸어요. 묘를 참배하고 나서 그 남자를 따라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구석에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다들 아는 듯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남자가 사는 곳이지만 남편 집안 묘도 관리하고 주변 집안 조상 묘도 관리해요. 묘고사리 지섭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소개도 못했어요. 여보, 빨리 정중하게 인사해. 그는 우리 조상의 산과 가을을 관리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이 시어머니가 인사하라고 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는데 묘지에 계신 할머니가 마치 나를 잘 아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될 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연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묘지에 계신 할머니가
제 연애 이야기를 많이 물으셨고 가족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가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모시고 죽여야 하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을 생각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지섭이가 시댁에서 사는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마치 시부모님인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묘소를 자주 찾아오시고 묘소에 계신 할머니와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시아버지 묘소를 자주 찾아오셨는데 매번 그렇게 잘 돌봐주셔서 제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물어보셨다고 하시고 묘소의 할아버지가 묘소를 돌보신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고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제 성을 써서 여러 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절하기 애매한 상황이라 저는 항상 시어머니를 따라다녔고 결국 결혼식 전에 2번 더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묘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새 며느리 맞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오빠랑 같이 간 뒤로 벌써 2번이나 갔대요. 아, 우리 엄마 정말 자주 가세요. 아빠는 제가 1살 때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친척들한테 들은 배 따르면 정말 반갑게 만나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늘 제가 그리워서 늘 혼자 가셨는데 며느리가 같이 가실 때는 너무 기뻐서 계속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묘에 갈 때는 묘 앞에 초대장을 놓았으니까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가시나요? 집안에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도 다 그래요. 제가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묘에 갈 때는 남편과 저, 시어머니가 갔어요. 그리고 2번째는 시어머니가 이미 결혼한 살에게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과일을 사서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장이 나왔을 때 초대장을 받고 가고 싶다고 해서 또 갔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자주 묘를 찾아갔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묘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고 다른 초대장은 필요 없다고 하셔서 결혼하고 나서 다른 걸 걱정하는 건 어른이 된 신호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겼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에 몇 번 올라가서 운동이나 할까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맞으러 갔어요. 말도 안 하고 따라갔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데려가려고 했어요. 처사이 임신했을 때도 1년에 3번은 꼭 갔는데 명절에 2번, 시어머니 생신에 1번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전화해서 묘를 보러 가자고 하니까 너무한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아닌 저에게 계속 그러시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한테 직접 화를 낼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짜증이 났어요. 어머니가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도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같이 자자고 하셨어요. 임신 초기라 당분간 등산은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계속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산부인과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아버지 묘 앞에 두고 가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다시 말했다. 미안해. 언니들은 다 외국에 있고 나는 아들이라서 퉁명스럽고 네가 좋아서 계속 같이 가자고 해. 그리고 손주가 있어서 돌아가신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모모랑 같이 무덤에 가라고 했어. 아니,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돼. 네 엄마한테는 사정 다 말해줄게. 하지만 엄마한테는 나쁜 말 하지 마. 너희 둘 사이가 틀어질까봐 걱정이야. 알았어. 그럼 너희끼리 이야기해 잘 말해주세요.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건 괜찮지만 더 이상 묘지에 가라고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다행히 남편은 내가 묘지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로워서 이번만은 참아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렸고, 그래서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싫은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장례식을 잘 치러주셨고, 첫 임신 때는 정기적으로 가는 날 외에는 묘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번 주에 뭐 해? 특별한 계획 없어. 아기가 어려서 어디 데려가야 해서 요즘은 늘 집에만 있어. 아기 없이 혼자 외출하기 힘들어서 계획도 안 세워. 좋아, 이번 주말에 같이 묘지에 가자. 아기 데리고 가서 시아버지한테 손주 보여드려야 돼. 아기 데리고 묘지에 가자. 라고 하셨어요. 엄마, 이제 한 달 됐고 지금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이 날씨에 어떻게 무덤에 가세요? 집 앞에 잠깐 데리고 나가도 감기에 걸릴 거예요. 그냥 따뜻하게 입고 데리고 나가세요. 뭐 하세요? 그리고 어쨌거나 차로 가는 길은 따뜻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는데 20분밖에 안 되는데 왜 그 시간에 감기에 걸렸어요? 산 앞에 오래 있지 않아요. 그냥 인사하고 얼굴만 보여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우리 같은 어른들도 감기에 걸리는데 아기들은 절대 못 걸려요. 올라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려요. 아, 옷 입고 내려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1시간은 밖에서 있어야 해요. 그러면 아이가 엄청 힘들어질 거예요. 신생아 데리고 가기 힘들 거예요. 아기가 크면 나중에 가서 포대어 줄게요. 조금 더 나이를 먹었어요. 이번 주는 혼자 가세요. 시아버지가 불쌍하지 않아요. 지금 살아 계시다면 누구보다 더 잘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얼마나 춥겠어요. 북극에 사는 아기들은 이런 날씨에 그냥 밖에서 뛰어다녀요. 왜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아서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오랜만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데 지금 당신 아내 아이가 변명을 하네요. 진짜 새해 인사드리고 손주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더 좋을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자식을 두셨어요? 돌아가셨어도 연말에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집안을 방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와서 할 수 있는 건 무덤을 찾는 것뿐이야. 라고 하셨어요. 제사 음식 시켰어. 김치 시켰어. 그냥 슈퍼마켓에서 소주 한 병과 돼지고기 한 그릇 사서 가는데 이렇게 좋은 인연 있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냥 짧은 거리도 운전 못하냐며 계속 소리쳤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아이를 데려갈 수 없어. 그러면 네가 와, 아이 사진 찍어. 그게 싫으면 내가 네 집에 가서 아이를 무덤까지 데려갈게. 어머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솔직히 말해서 명절에 묘에 가는 게 보통인데. 하지만 결혼 전에 청첩장까지 가져갔어. 아이가 떠나기 전에도 시어머니가 걱정하셔서 같이 갔어. 그리고 언제 내가 안 간다고 했어.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일엔 같이 가. 고인이 된 아버지한테는 이 정도면 족할 것 같아. 이 이상은 기대하지 마. 얼마 전 태어난 신생에게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 처음에는 묘지에 데려가고 싶어하는 시어머니께 다정하게 말했다. 아이가 어려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날씨가 좋아지면 가자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는 게 귀찮고 아이를 핑계로 삼는다고 했다. 절대 가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하고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가 지겨워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몇 년 일찍 결혼한 친구들보다 묘지에 더 자주 갔던 것 같다. 그때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며 묘지에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한겨울에 시아버지를 보러 간 손자가 독살당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이 데리고 묘지에 갔다가 시어머니랑 크게 싸웠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겨울에는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안 간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아기 사진을 혼자 가지고 가셨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지난번에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과 섹스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혼자 사진을 찍으셨어요. 남편이 잘 챙겨줘서 칭찬도 드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묘를 찾는 데 집착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기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묘를 찾는다고 하신 주말에 저는 아기를 어머니께 잠깐 맡기고 혼자 묘를 찾아갔어요. 시아버지 묘가 있는 산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차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혼자 산에 올랐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무덤 앞에 없었고 아기 사진도 없었다. 어머니의 차가 선명히 보여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한참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산을 내려왔다. 그날부터 나는 시아버지 무덤에 가지 않았다. 내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남편에게 내 의도를 분명히 말했고 그는 이해한다고 했고 나는 선언을 하고 어머니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고 나를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무덤을 가자고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남편이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2년 후 내가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나는 유산 위험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임신 만삭이 되었을 때 다시 전화해서 같이 성묘를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화가 나서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가라고 한 성인식은 저와 어머니만 간 게 아니라 시댁 어른들도 다 모였습니다. 임신이라는 핑계로 못 가는 정말 어색한 행사라 결국 만삭인데 선언식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보니 결혼식에서 만나서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먼 친척들이 다 계셨습니다. 다들 저를 보고 만삭인데 어떻게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몸으로 조사님들을 맞으러 갔더니 올해는 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주차장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인사도 받지 않고 계속 노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엄청 긴장했을 텐데 시어머니를 몇 년이나 겪어봤기에 무시하고 웃으며 어른들에게 인사했다. 무거운 배를 간신히 붙잡고 산에 올라가 사람들이 잔디 깎는 걸 지켜보았는데 시어머니는 멀리서 계속 명령만 내리셨다. 야, 땀나면 수건하고 물 좀 가져와. 멍하니 서 있는 게 뭐야? 하셨다. 나는 남편에게 어머니가 하라고 한 대로 하라고 했고 남편은 옆에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셔서 시어머니와 내가 다투는 걸 막으셨다. 주변 시댁 식구들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임신한 여자를 쉬게 하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전화해서 명령만 내리셨다. 다행히 시댁에서 가장 연장자이신 큰아버지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늘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머물라고 하셔서 그들이 구석의 잡초를 다 뽑을 때까지 저는 이를 지켜보면서 쉴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치우는 것을 마치고 나서 모두가 저를 한 번씩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오셨는데
저는 임신이 만삭이라 망설였지만 다른 어른들이 너무 세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고 스님들이 이 몸으로 여기까지 오셔서 기뻐하실 테니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셔서 결국 남편이 절을 2번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잠깐 나갔을 때 시어머니가 와서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왜 일찍 해주지 않았느냐고, 잠시 앉아있다가 왜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느냐고. 스님들께 제대로 인사를 하면 스님들이 아기가 태어날 위험을 낮출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매트 위로 올라가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인사를 하고 일어났을 때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어서 다른 친척들이 푸른 쪽을 붙잡아줘서 겨우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못하시나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주세요. 힘들더라도요.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걱정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제대로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소름이 돋았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지만 갑자기 배가 아팠다. 평소보다 더 아팠고 그 자리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다. 다행히 옆에 있던 친척이 나를 붙잡아 앞으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절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매트에서 일어나 큰 바위에 기대어 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와서 내 볼을 세게 때렸다. 여인이 절하는 예절을 배우고 2번 절하면 어떡하냐? 2번 절하고 나가면 내가 어떡하냐? 그녀는 재빨리 돌아가서 나머지 2번을 했다. 나는 돌아올 수 없었고 너무 세게 맞아서 볼이 얼얼하고 입술이 갈라지고 입안에 신맛이 났다. 시어머니는 내 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쏟아냈다. 임신했니? 시아버지께 절을 한 후 2번 절하는데 1분도 안 걸리지만 참을 수가 없어. 참을성이 없으니 공부를 조금 하고 어렵고 힘들면 포기해. 그래서 수다쟁이가 아니냐? 아타가 힘들어하면 포기하고 화내지 마. 야, 아픈 척하지 말고 돌아가서 재빨리 절 끝내. 빨리. 나는 아픈 척하고 있어. 지금 만삭인데 차로 1시간 동안 묘를 참배하러 왔어. 그리고 산이 좀 가파르니까 차마 올라갔어. 평소에 이렇게 배가 납작하지 않아. 무리해서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 때리지 마. 아니,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아. 뱃속의 아기가 다치면 어떡해? 뱃속의 아기가 조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걸 모르니. 아픈 척하지 말고 재빨리 일어나서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지 마. 지금 2번 더 절하지 않으면 조상들이 화를 내고 아기의 미래가 나빠질 거야. 빨리 배가 아프다고 말해. 아기가 문제가 생길까봐 나머지 2번 절을 못해. 입 다물어. 넌 나를 전해봤잖아. 3번이나 왔어. 좀 아프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가서 증조부 무덤에 그렇게 말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돌아서. 나는 아프다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아픈 척 하지 말라고 소리쳤어. 다른 시댁 식구들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그러자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상황을 보러 돌아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멀리서 2 사람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 무식한 놈한테 내가 가르쳐주고 있었어. 예절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놈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여자는 4번 절해야 하는데 그러고는 그만두었어.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2번 더 절하라고 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며 계속 그러더라고. 이런 기본적인 예절을 알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는 없어. 부모님도 대학 안 가셨으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시집 보냈지. 남편은 내 눈 밑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 그때 하늘 붙잡고 있던 시댁 식구 중 한 명이 남편에게 다가와서 뭔가 속삭였어.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어. 엄마, 병을 핑계대는 거 알아. 봐, 저 사람 임신했어.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지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왔고 험난한 산길을 올라왔으니까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졌어.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배가 아프고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본 조사관은 이해할 것입니다.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화가 나서 그녀가 무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그에게 섹스를 요청했을 때에도 그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엄마,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처음에 일이 잘못될 뻔했던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매우 조심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가족의 연장자 말을 듣고 상황을 재정비했습니다. 게다가 그녀 주변의 다른 시부모님들도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제대로 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는 멈추지 않고 더 커졌고 곧 모든 시부모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다리가 다 풀렸고 남산만큼 큰 배를 붙잡고 앉을 수밖에 없었다. 맙소사, 이게 뭐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계속 이러면 뱃속의 아기가 정말 문제가 생길 거야.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 여기서 걸어 내려갈 수 있어? 아니, 더는 못 참겠어. 못 견뎌. 아기와 산모에게 문제가 있을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오늘은 과로했을 것 같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배가 계속 바닥에 꺼진다면 병을 핑계로 삼는 게 아닐까? 일찍 병원에 와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해. 내 엄마는 자식을 봤을 테니까 알 거야. 지금 배의 무게가 10kg이 넘고 걷는 것도 힘들어. 곧 출산할 텐데 병원에 가도 어때? 차를 오래 타는 건 좋지 않고 험한 산길을 따라왔잖아. 수사관을 맞이하러 가더라도 임신이 만삭이 되지 않은 채로 가면 안 됐어. 의사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결과를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녀가 병을 가장하는지 물었다. 의사는 심호흡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조언했다. 나는 그녀에게 조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어쨌든 시어머니의 상태가 지금 좋지 않아. 그러니 바로 퇴원할 수 없어. 치료를 받고 좀 더 안정을 찾은 다음 퇴원해야 해. 그리고 그녀가 태어난 후에는 그녀를 집에 데려가지 말고 좀 쉬어. 자연분만을 할 때까지 계속 쉬어야 해. 그리고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내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왔다. 유미야, 괜찮아? 시아버지의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었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 박 선생님이 전화해서 왔어. 응급실로 실려갔다면서 빨리 오라고 했어. 내가 옆에 있으면 요민이가 안정될 수 있다고 했어. 상태가 어때? 아기한테 무슨 문제 생겼어? 아니, 다행히 병원에 빨리 가서 괜찮다고 했어. 치료만 받으면 바로 태어날 수 있다고 했어. 아기는 괜찮아. 아, 다행이야. 내가 여기까지 운전해 올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잖아. 너랑 아기한테 무슨 문제 생겼을까봐 걱정했어. 근데 왜 얼굴이 이래? 오늘 묘를 참배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입술도 터졌어. 아, 그럼 왜 이 몸으로 성인이 되었을까? 낳고 갈 수도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집에서 쉬고 계셔. 왜 이 사다리를 올라갔어? 결국 눈을 뜨고 내 손을 꽉 잡았어. 하지만 조용히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죽은 사람의 묘를 참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입술이 터졌어. 시부모가 딸의 입술을 이렇게 만들었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집에서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묘를 참배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할 때만 볼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댁에서 뭘 해야 할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결혼 전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딸은 예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아주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기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 공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잘 키웠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그랬다면 공부하기 싫을 때는 책상에 앉혀서 대학에 보냈을 겁니다. 대학에 가고 싶지 않을 때 강제로 대학에 보내야 하나요? 저는 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의 미래를 포기한 건 아니야. 지금도 대학도 안 나왔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지내는 거 안 보여? 아들 만나서 팔짱 낀 거. 요즘은 대학 안 나오면 무시해. 그래서 딸 다 대학 보냈어.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다행히 검사 결과는 괜찮다고 하더라. 엄청 걱정하셨어. 내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딸과 시어머니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 시어머니가 딸 볼에 손을 대고 입술을 깨물었다고 들었어. 사실인가? 아, 정말 미안해. 부끄럽다. 시아버지가 큰 실수를 한 건 시어머니가 오해를 했기 때문이야. 너희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이에 뭘 하고 있었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모르세요? 가족이 헤어진 건 제대로 된 균형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해요. 제 딸이 시댁에서 그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이 제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절하고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만큼 시어머니가 저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시어머니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궁금해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우리 집안은 잘해주니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말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가면 정말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시어머니가 저를 특별히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내가 가게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대단한 가게일까? 그저 평범한 상인 가게일 뿐인데 그런 말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제게 기대를 걸었을까 싶었죠. 물론 저는 대기업 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상인 가정의 딸이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는지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토록 얘기했던 묘지에 가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순간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성지로 데려간 이유는 그저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묘지에서 본 것은 상상도 못한 장면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나 그의 자매들은 그곳에 없었고
그 두 사람은 묘지에서 편안하게 앉아 손주들의 사진을 꺼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었죠. 당신의 전달이 옳다며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모든 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사실 시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써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외국에 있는 딸들을 자주 언급했는지, 왜 그렇게 묘지에 집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은 뒤 처음엔 말을 잃었고 결국 깊이 절을 하며 내게 그 모든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제 안에서 더 이상 비밀로 간직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고 결국 시어머니의 샌드위치 가게는 철거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긴 후 시어머니는 혼자 시골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성묘를 가자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가족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둘째를 낳고 아이들을 잘 돌보며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진정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